학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 중에 한국 음식 고명과 카레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의 조미료와 고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의 조미료 보면 한국 요리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장, 된장, 참기름, 깨소금, 꿀, 설탕, 식초, 후춧가루, 겨자, 파, 마늘, 생강 등을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돋우거나 불필요한 맛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조미료의 역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음식의 맛을 돋우거나 불필요한 맛을 감소시킨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또는 음식의 맛을 돋우거나 불필요한 맛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음식의 무엇인가 라고 하면 조미료라고 쓰시면 되겠죠. 버섯, 실백, 은행이나 호두 등을 우리가 고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고명을 사용할 때는 우리 음식의 모양이나 빛깔을 돋보이게 해서 식욕을 돋구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우리 황백지단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용하는 재료를 고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사용하는 그런 양념류, 조미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조미료의 특성에 대해서,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소금, 우리 소금이 없으면 싱겁죠. 싱거우면 모든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요즘 저염식을 선호하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소금 섭취량을 줄여 나가죠.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께서 조리하시다 보면 점점 짜지는 그런 것은 이런 혀의 미각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 좀 더 강한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부작용을 한다. 우리가 절일 때 방부작용을 해서 보존력을 높이죠. 그리고 생선살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화색 채소의 색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우리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물에, 옅은 소금물에 데쳐내는 것. 데쳐낼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옆에 얼음물이나 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료가 부드러워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육류에 우리가 오일과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구울 때 바로 뿌려서 구울 때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소금을 마리네이드 한다 그러죠. 우리 절여 놓고 버무려 놓고 시간을 지체하면 오랜 동안 시간을 보존하게 되면 질겨지는 그러한 역으로 또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설탕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하면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설탕의 작용은 보면 표면을 코팅해서 건조되는 것을 막아준다. 수분을 흡수하고 끈기와 광택이 나게 해준다. 음식에 단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준다. 그리고 신맛과 쓴맛을 약하게 한다. 앞에서 봤던 소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신맛을 첨가하게 되면 조금 싱겁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싱겁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서 좀 짜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런 맛을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식초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달콤한 조미료인 설탕을 사용하고 또 너무 쓸 때 설탕을 사용하게 되면 쓴맛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조리에 많이 쓰이는 설탕이 백설탕입니다. 그리고 황설탕, 흑설탕, 우리가 수정과를 담글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초가 있습니다. 자, 식초. 요즘에 식초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방부 살균 작용을 한다. 생선의 살을 단단하게 하고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기름이 많은 음식의 느끼함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중국 요리, 기름기가 많은 요리를 먹을 때 식초를 뿌려서 먹기도 하죠. 재료를 부드럽게 해서 음식의 향미를 더해준다. 떫은 맛과 자극적인 냄새를 없애준다. 그리고 맛을 조절해서 신맛이 나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식초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양조초, 합성초, 가공초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조초는 초산균을 사용해서 알코올이나 당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로서 과실, 곡물, 주정식초로 분류가 된다. 막걸리 식초와 와인식초, 메가식초, 사과식초, 포도식초 등이 있다. 합성초는 발효에 의하지 않고 석유를 원료로 써서 합성한 빙초산 등을 희석해서 묽게 만든 것이다. 소금과 조미료, 색소 등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고 자극적인 산미가 특징이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가서 먹게 되면 양조초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합성초를 쓰는 곳도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초가 있습니다. 가공초는 양조초에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해서 만든 식초로서 용도에 따라 넣는 재료를 달리해서 바로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름입니다. 기름의 종류 보면 대두가 원료인 기름으로서 가장 수요가 많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름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대두유라고 쓰시면 되겠죠. 대두유는 발연점이 높으나 가열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고 독특한 냄새가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채유는 유채의 종자에서 착유해서 정제한 기름으로서 소화율이 낮은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 소화율이 떨어지신 분들은 유채유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자, 면실류는 모카씨가 원료인 기름으로서 원유는 젓갈색이거나 흑색이고 정제하면 황색이 됩니다. 대두유보다 산화되기 어렵고 발연점이 높은 것이 특성입니다. 참기름은 항산화성이 뛰어나고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기름으로서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어서 무침 요리나 갖은 양념 요리에 넣어서 우리 맛을 돋궈주죠. 여러 양념을 섞을 때에는 마지막에 넣고 가열하는 요리에는 불에서 내리기 직전에 넣어서 고소한 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부젓국 할 때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넣는 그런 거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그리고 기름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맛술이라고 해서 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양 요리나 양식에서도 이러한 브랜디나 와인류를 많이 사용해요. 술의 특성을 보면 설탕이나 미림 대용으로 사용한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조리할 때 소량을 사용하면 채소 자체의 맛이 한층 살아나면서 부드러워진다는 것. 말린 생선을 불릴 때 술을 섞으면 소금기가 빨리 빠지고 비린내가 없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좋지 않은 냉동새우를 껍질째 술과 설탕을 섞은 후 약에 담그면 냄새가 제거되고 맛이 좋아집니다. 또 포도주에 식초, 향신료, 허브 등을 넣어서 육류를 하룻밤 재워두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질긴 고기 조리 시에 맥주를 넣으면
육질이 연해지며 느끼함을 덜해주고 약간 쌉쌀한 맛이 가미되면서 우리 맛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육류, 생선 그렇지만 이런 술류를 넣을 때 너무 과다한 양을 넣으면 오히려 맛을 떨어뜨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육류, 생선, 해물, 곱창 등을 재료로 한 전골 요리에 술을 물과 같은 양으로 배합 사용하면 잡내가 없어져서 맛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먹어보면 곱창 볶음 같은 경우를 먹을 때 우리 소주를 넣어서 한번 볶아주는 이런 잡냄새를 없애주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알코올 성분이 다 휘발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술의 향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고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백은 통째로 반으로 잘라서 또는 다져서 사용을 합니다. 다질 때는 종이를 깔고 잘 되는 칼을 사용해야 기름기로 인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실습할 때 우리 너비아니 구이할 때 A4 용지를 이용해서 잣을 다져서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은행은 팬에 맑은 기름을 소량 두르고 중불에서 살짝 볶아서 투명하고 파랗게 되면 속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은행 사용하는 방법, 우리 닭찜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죠? 네, 그런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는 부서지지 않도록 겉껍질을 제거한 후에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속껍질이 약간 부르면 벗겨내어서 사용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이질감이 느껴져요. 씹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또 그런 가루 부분들이 껍질 부분들이 벗겨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요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를 깔고 잘 되는 칼을 사용해서 다져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건표고버섯은 우리 한식을 하다 보면 그 표고버섯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생표고버섯을 쓸 수도 있지만 가격 부분 그리고 우리 그 향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건표가 더 강한 그런 표고의 맛이 나죠. 살짝 불려서 꼭지를 따고 용도에 맞게 썰어서 사용한다. 가늘게 채 썰 때는 얇게 저민 다음에 썰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볼 때는 건표고버섯이 나오면 우리 미지근한 물에 먼저 담가서 충분하게 팽윤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팽윤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썰다 보면 배일 염려도 있고 그리고 식감이 그냥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요리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더운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에 찬물에 주물러 씻어내면서 씁쓸한 그런 맛을 완전히 빼주어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강한 압력을 쥐어지게 되면 다 뭉그러지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결대로 찢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계버섯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도 있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설계버섯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보들보들하게 불면 손바닥에 놓고 검은 이끼가 벗어지도록 비벼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꼭지를 딴 후 채를 썰거나 다져서 볶아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설계버섯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설계버섯의 그 안쪽 바위에 붙어서 자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돌가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끼류가 없도록 잘 손질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지단, 황백지단이 있습니다.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누고 노른자에는 물 1TS를 넣고 흰자는 그대로 각각 소금간을 약간 한 다음 잘 저어서 사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노른자는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약간의 수분을 넣게 되면 조금 묽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져낼 수가 있습니다. 약한 불에 올린 프라이팬이 따끈따끈해지면 기름을 얇게 펴서 바른 후에 준비된 달걀을 얇게 펴지도록 부어서 부쳐내면 됩니다. 부쳐진 것이 식으면 채를 썰거나 마른木꿀로 썰어서 우리 찜, 신선로 등의 고명으로 사용한다. 우리 닭찜할 때 우리 마른木꿀로 썰어서 올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단은 굉장히 많이 고명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단 붙이는 방법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리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도구이기도 하면서 가장 유용한 도구인 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칼에 대한 내용들, 주의점들은 우리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칼은 가장 먼저 조리에 입문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조리할 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지만 위협적으로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칼은 전문적인 조리사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면서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작업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칼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작업 시에 세분화된 칼을 선택할 때 용도에 맞는 칼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쇠 칼갈이 봉, 우리 히페인 스틸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칼날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한두 번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칼을 항상 잘 날카롭게 갈아두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던 칼에 그러한 날이 서 있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베일 염려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학교에 나오시면 칼을 가는 방법도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면 절대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칼 사용법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작업에 적합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야 된다. 칼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칼을 들고 이동할 시에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해서 이동해야 된다. 씩씩하게 들고 앞뒤로 저어가면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칼을 보관할 때는 잘 보이는 곳에 놔둬야 돼요. 눈높이 이상의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면 손을 얹어서 잡으려고 할 때 손이 베일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뼈에서 살을 발라낼 때, 골발할 때에는 칼자루는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자신의 몸 바깥쪽으로 절단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상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칼을 물속에 담가놓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작업자가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속에 칼이 있다는 것을 날카로운 도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손을 넣었다가 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칼을 절대 물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칼을 캔 오프너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캔 오프너가 없다고 해서 칼을 가지고 두드려서 사용하다 보면 칼끝이 부러질 수도 있지만 그 칼끝이 음식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칼을 절대 잡으려 하지 말고 떨어진 후에 주어져야 됩니다. 칼이 떨어지면 칼은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 칼이 떨어지는 것을 발로 무의식적으로 가져다 대거나 손으로 잡으려다가 베이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옮길 때 칼을 같이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칼을 넣고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는 큰 칼은 그렇지만 작은 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머니에 넣고 이동하는 경우 칼은 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폐될 수 있는 장소에 칼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주의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나이프,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셰프 나이프가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40cm 사이 정도 되는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여러분도 이 칼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나이프가 있어요. 샐러드나 과일을 썰거나 생선을 얇게 슬라이스하는 등 가벼운 썰기장용, 샐러드 코너, 샐러드를 담당할 때 유틸리티 나이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칼의 모양과 명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 영문으로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틸리티 나이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페어링 나이프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다듬고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한다. 보닝 나이프, 보닝 나이프는 뼈에서 고기를 분리할 때, 골반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셰프 나이프보다 더 얇고 그리고 짧은 칼날을 가지고 있고 단단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레팅 나이프가 있습니다. 필레팅 나이프는 생선을 토막 낼 때 칼이 너무 묵직하고 표면이 넓으면 그만큼 살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샤프하게 잘라냅니다. 칼빙 나이프는 뒤에 보면 설명하겠지만 우리 포크가 있어요. 포크와 함께 우리 주방 포크와 함께 우리 고기를 썰어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조이된 고기를 썰 때 사용해요. 자,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긴 칼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 나이프, 토마토의 꼭지를 딸 수 있도록 앞부분이 포크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데코레이팅 나이프는 우리 당근, 오이, 감자 등을 썰 때 옆표면의 물결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고 사용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나이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빵을 썰 때 사용하는 브레드 나이프, 그리고 부처 나이프가 있어요. 부처 나이프는 초승달처럼 구부려서 신월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칼날이 두껍고 비교적 날이 쉽게 상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골발 작업을 많이 하는 부처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아무래도 뼈에 지속적으로 닿게 되면 날카로움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팔레트 나이프가 있습니다. 자, 날은 날카롭지 않지만 우리 샌드위치나 아니면 이런 팬케이크 등의 잼이나 아니면 버터 등을 바르기에 용이하게끔 만들어진 나이프가 팔레트 나이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우리 나이프 중에 이렇게 포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칼빙 나이프 똑같죠? 그래서 우리 뷔페에 가게 되면 섹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고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찝어주고 조리된 고기를 썰어주니까 칼빙 나이프로 썰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리된 고기와 채소를 테스트하거나 조리가 다 된 요리를 접시로 옮길 때 그리고 자를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크가 있다. 나이프는 아니지만 같이 칼빙 나이프와 같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삽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필링 나이프가 있습니다. 필링 나이프는 작고 가볍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셰프들이 이 필링 나이프를 옆에 안전한 보호구에 끼워서 보관하고 지니고 다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급작스럽게 뭔가를 자를 때, 그리고 손질할 때, 그리고 모양을 내서 깎을 때 이 필링 나이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우리 샤또 나이프라고도 일명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지터블 나이프는 말 그대로 채소를 다듬거나 벗길 때 또는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 사용하는 나이프다. 그래서 칼의 종류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것은 우리가 그 중식도, 그리고 또 우리 일식에 사용하는 칼, 사시미 칼 등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빼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다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칼, 한국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칼, 우리가 보통 쉐프 나이프 하나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칼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능숙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각 그 설명에 따라서 칼의 종류를 영문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습한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레시피를 보시는 게 학습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